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성작동인뿔에서 시스는 최백규입니다. 오늘 옆에서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올해부터 글을 쓰고 발표하게 된 김정빈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작가회의에서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 지원 방구석 랜선 책방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작은 서점 대관료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정감하고 문학 행사 축소로 어려워진 문학 작가 일자리를 마련하여 칩거 중인 시민들이 편안하게 집안에서 문학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오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립서점 너의 작업실과 함께합니다. 먼저 저희가 저희 얘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너의 작업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키워드를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네, 선착순이었는데도 댓글이 100개 가까이 달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칩거 중인 시민들이 편안하게 집안에서 문학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코로나로 답답했던 올 한 해 동안 문학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일상을 지켜줬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키워드를 모아서 그중에 3개를 선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어떤 거죠? 저희는 우선 네, 비문학의 문학. 비문학이 문학이 되다라는 뜻의 네.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저희가 둘 다 힙합과 관련이 네, 있죠. 힙합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힙합을 시와 맞닿은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대에 가장 문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힙합이 시와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 생각해보다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중예술들 중에서도 문학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그렇다면 비문학들 속에 문학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평소에 힙합에 대한 여러 산문들을 발표할 정도로 힙합을 좋아하는데 먼저 저희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들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온 게 있죠? 힙합에 가까운 시와 시에 가까운 힙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힙합에 가까운 시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희가 각자 작품집과 작품을 하나씩 골라오기로 했는데, 저는 우선 시집으로는 이성복 시인의 일집인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를 골라왔어요. 왜 이 시집을 골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시집은 난파한 젊음의 고뇌가 있는 시집이라서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말이 멋있네요. 네, 난파한 젊음의 준비해 고뇌를. 왔습니다, 집에서. 네. 일단 무엇보다 이 시적이지 않은 걸 시적이게 만든 시집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써야 시적이다. 이렇게 통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면서도 선을 넘지 않고 잘 표현하여 적은 시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힙합이 기존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힙합에 가까운 시집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이렇게 통용되던 방식을 벗어난 시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쓰고 파급력 있는 시집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빈 평론가님은 어떤 작품집을 골라오셨나요? 우선 시적이지 않은 걸 시적이게 만든 시집이라서 네. 이성복 시인의 뒹구는 돌을 언제 잠기는가를 선정해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김희든 시인의 표류하는 흑발을 선정해봤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표류하는 흑발을 읽어보시면 네. 어떤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묘사되는 이미지들도 좀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과격한 성향인데요. 네. 그 부분이 같은 이유에서 좀 힙하다, 힙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적이지 않은 걸 시적이게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네. 또 힙합이라는 건 사실 당사자성에 기반한 저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분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당사자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이듬 시인의 표류한 흑발은 좀 과격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격한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남성의 시점에서 여성을 대할 때 나오던 과격한 언어를 여성의 입으로 다시 재현하면서 나오는 그런 분노와 전유한돼서 오는 새로운 충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힙합과 비슷한 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당사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 뭐 쇼미더머니에서 기믹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에 있어서도 통용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저는 기믹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네. 우습게 보고 기믹을 네. 활용하는 게 비난받는 이유가 네. 힙합이 당사자성에 기반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도 아닌데 이제 기믹을 활용한 분노를 하는 게 좀 우스워 보이지 않나. 그래서 기믹이 비난을 받고 네.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작품에 대해서도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품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최지인 시인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요. 아, 이 시를 좋아하나요? 네. 최지인 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좋아하나요? 최진 시인님도 좋아하고요. 최지인 시인도 좋아하고요? 저 시인은 특별히 더 좋고요. 아, 특히 네. 좋아하고요? 아, 네네. 그 시인 보고 있나? 아, 네.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네,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이 한국 힙합의 파이를 가장 늘린 게 네. 레이블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한국 문학에서도 비슷한 동인 문화가 네.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시가 수록된 이 창작 동인뿔의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가 여기 있죠. 너무 이 자화자찬 같아가지고 제가 참여한 시집인데 제가 참여해서 뽑아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창작 동인뿔이라고 아, 이제 네. 객관적인 선정. 네, 최지인, 양한다, 최백규 이 3인의 2010년대에 유일하게 정식으로 출간된 동인 시집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그 명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왜냐하면 힙합에서는 그런 레이블 문화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레이블의 컴필레이션 앨범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네. 동인 시집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가 요즘은 좀 그 명맥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정식으로 출간된 동인 시집이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가 유일하다는 건 처음 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홍보를 덜 한 것 같네요. 저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네. 2020년에는 더 네. 많은 동인 시집이 나왔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네. 힙합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최지인 시인의 시도 어떤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사랑과 희망을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적은 시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힙합을 저항의 메시지라고 했을 때 저항의 메시지를 품기 위해서는 당사자성이 필요하고 즉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시도 힙합과 마찬가지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를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빈 평론가님은 어떤 시를 가지고 오셨나요?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과 네. 희망을 품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네. 최지인 시인의 기다리는 사람을 뽑아오셨는데요. 힙합에서 희망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플렉스 아닌가 네. 생각했습니다. 플렉스. 네, 플렉스. 나는 이만큼 잘 나간다. 나는 이만큼 멋있다. 나는 이만큼 허슬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플렉스라는 거는 사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힙합이라는 문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음.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힙합스러운 시 작품을 하나 선정하자고 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네. 좀 여러 가지 시인의 말을 선정해 왔습니다. 시집에서 가장 시인이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인의 말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떤 시인들의 시인의 말을 가지고 오셨죠? 우선 김복희 시인님의 네. 시인 말을 한번 읽어보면 네. 딱 한 줄이에요. 나는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고 싶다. 근데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시집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다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힙합이 아닐까 한 줄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앞에 있는 시집의 시인의 말은 더 아. 멋있어요. 아우.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충분히. 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제가 읽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끝없이 질문하며 세계를 바라보았다. 찰나의 밝은 것들을 시로 적었다. 와. 이거는 기립박스인데요. 야. 이거 누가 썼나요? 야, 이거 누가 썼죠? 야, 이거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이거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네. 창학동의 뿔이 적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썼습니다. 이 여러분.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너무 저희끼리만 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네.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네, 시인으로서 시집을 내는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넣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담겨 있고 자부심을 넘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순간이 저는 굉장한 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시인으로서 가장 멋있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힙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힙합이 가사가 되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길게 늘려서 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 힙합은 한 줄로 짧게 간결하게 재치 있게 자신을 가장 표현하고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게 힙합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의 말도 가장 짧게 그 시집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힙합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허황된 자아를 꾸며내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잖아요. 네.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으면 인스타에 사진 몇 개만 올려도 멋있는 사람처럼 꾸며내기가 너무 쉽고 아니면 뭐 감수성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선택해서 나만의 자아를 뭔가 꾸며내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점이 힙합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굉장한 매력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소개이자 네. 곧 미래선언이 되는 네. 그런 지점이 되지 맞죠.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키워드 3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시인들과 시를 쓰신 작품들의 네. 공통점이 있죠. 앞서 말한 두 작가 모두 20대 중후반에 첫 시집을 냈고 그래서 더욱 있는 그대로 날것의 느낌이 있는 시집들인데요. 제가 청춘들의 서사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시인 모두 기존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면서도 그 사회 통념을 깨고 작고 위태롭지만 본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아름다운 이 시인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시인들의 행보와도 유사성을 지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두 작가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떠오른 청춘들의 세계를 담은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요?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로드라는 가수의 퓨어 헤로인이라는 앨범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퓨어 헤로인. 네, 이 로드라는 가수가 한국에서는 네. 되게 별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가수인데요. 뉴질랜드의 어린 여자 싱어송라이터예요. 뉴질랜드 시골 마을에서 13살 때부터 혼자 작곡을 시작해서 16살에 첫 싱글을 냈는데 그 곡으로 빌보드 핫백 1위를 여성 아티스트 최연소로 빌보드 와. 역사상 차지를 하고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역대 최연소로 올해의 노래상을 와. 수상한 천재 뮤지션인데요. 가사를 보면 뭐 난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본 적 없어. 결혼 반지에 대한 건 다 영화에서 배웠지. 호진 동네에 있는 우리 집이 부끄럽고 우편 번호조차 없는 게 짜증나. 뭐 이런 되게 힙합스럽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면서도 네.
하지만 모든 노래에서는 금리, 고급 보드카, 넓은 화장실, 핏자국, 화려한 드레스들, 호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해. 뭐 이런 가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현재 각광받는 예술들이 우리의 진짜 삶과는 되게 동떨어져 있다. 이런 사회 비판적인 노래라고 보이다가도 제가 로드를 사랑하는 지점은 거기서 또 이어지는 라인이 조금 다른 게 뭐 상관없어. 우리는 꿈속에서 캐딜락을 모니까 라든가 아니면 뭐 나는 내 친구와 저금통을 깨서 기차에서 파티장으로 향하면서 그럼 돈을 세. 뭐 이런 되게 일상적으로 뭐 10대들이 겪을 수 있는 네. 세상은 되게 안 좋지만 상황이 안 좋지만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산다. 뭐 이런 점들이 되게 힙합적이기도 하고 뭐 I don't care 뭐 나 이런 난 별로 신경 안 써 뭐 이런 네. 태도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청춘의 한복판에서만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꾸미지 않고 드러낸다는 점이 되게 좋고 두 시인의 작품과도 앞서 말한 그런 비슷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금통을 깨서 기차를 타고 파티 가는 중간에 네. 돈을 샌다. 네, 이런 가사가 굉장히 귀엽고 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최연소라는 거에 좀 눈길이 가고 그리고 네. 청춘들의 서사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네. 어쩌면 새로운 것, 지금과는 다른 것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게 과연 우리 문학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댓글 달렸던 것 중에 네. 인터넷 쇼핑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네, 나의 일상을 지키는 것 또는 나를 위로해주는 것에 인터넷 쇼핑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소비 또는 무언가 물건을 사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인터넷 쇼핑은 내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바로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순간에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를 넘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내가 이거를 소유했다라는 기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물건을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가지게 될 거고 나는 이 물건을 내가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이미 내 소유에 있다라는 그 느낌 자체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그 느낌 자체를 구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인터넷 쇼핑을 시향유의 시점으로 넓혀본다면 우리가 시집을 구매를 하고 아직 읽지 않았어도 내가 이 시집을 샀다 그리고 이 시집을 앞으로 읽을 것이다 라는 내가 이 시집을 소유했다 라는 그 개념조차도 시를 향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시 자체를 네. 어떤 하나의 공예품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치품처럼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책은 원래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소장하고 싶어서 소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앞으로 읽고 싶어서 산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충동 구매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품집과 작품 그리고 음악과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힙합에 가까운 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시에 가까운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품으로는 이 이센스의 정규 1집인 디 에넥도트를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센스가 이 대마초로 투옥됐을 때 나온 정규 1집인데 자신의 망가진 삶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장, 즉 글을 사용했다는 게 문학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한국 최초로 옥중 앨범이 대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서사까지 되게 네. 완벽한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가 있네요. 그렇죠. 이 한국 여론에서는 되게 네. 평범하게 사는 래퍼들한테는 미국이 리얼 힙합이지 니들 무슨 리얼 힙합이냐 네. 뭐 이런 비판을 하다가도 네. 정말로 미국 래퍼들이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네. 그걸 10분의 1만 해도 되게 사회적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으로.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했던 게 시인들도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인들이 시를 썼을 때 뭐 어떤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든가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써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데 청년 작가들로서 분명히 생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작품에 있어서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작가들에 대해서 그런 원하는 이미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힙합에 대한 시선과 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겹치는 것 같아서 이런 앨범을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힙합의 원형이 미국에 있어서 그 네. 원형을 따라하고자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따라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인의 뭔가 원형이라던가 시인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이미지는 과거에 생겼기 때문에 네. 현대에 와서 그거를 젊은 작가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간극이 힙합과 시에서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대중들이 시인에게 바라는 특정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윤동주라든가 네. 뭐 기영도라든가 어떤 네. 이런 가난하고 고통받는 순교자들의 이미지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직업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길수록 그 대중문화의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업을 행하고 있는 그 직업자들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거의 모든 감정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뭐 완전 신나는 삶이라든지 뭐 일탈하는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자기 검열까지 물론 검열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미리 지레 짐작해서 자기 검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뭐 문학성은 이런 거다 하는 것처럼 하나의 예술 재단에 버리는 게 그 예술의 잠재성을 너무 가두고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원재나 빈첸 같은 요즘 유명한 이런 래퍼들의 그런 우울한 감성은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뭐 수법이나 어에듀케이티드 키드 같은 요즘 유명한 래퍼들 뭐 신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플렉스하는 신나고 자신감 넘치는 감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잘 나가는 시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시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래퍼들은 성공하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플렉스가 가능한데 왜 시인들은 성공하고도 겸손한 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시인이 나는 시를 몇만 부 팔았어. 그래서 나는 무슨 차를 샀어. 차 산 시인들 많거든요. 돈 많이 시인의 벌어서. 말은 나는 드디어 캐딜락을 몰게 맞아. 되었다. 난 벤틀리를 어제 계약했지 뭐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이 벌고 유명해졌어도 정말 그렇게 벌지 않은 척하고 네. 무명인 척하는 자조적인 태도가 네. 정말로 그게 멋있는 문학적인 태도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동시에 어떤 허슬 문화나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거를 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그냥 뭐 문학 이런 거 그냥 즐기자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목을 매달아 라든가 뭐 그거 해봤자 뭐 돈도 안 돼 뭐 얼마 못 벌어 뭐 이런 거를 되게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이 그 거기도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집힌 기믹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벌지 않았는데 버는 척 하는 거나 내가 잘 되는데도 잘 안 되는 척 하는 거나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센스 앨범을 가져왔는데 이센스가 만약에 시를 썼으면은 다들 욕을 엄청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왜 네. 시인은 플렉스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인이 되는 과정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신춘문예로 당선이 된다는 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심사위원분들의 권력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엄 그분들이 획득한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전에 등단한 작가들의 이름 값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모두 다 물려받는 행위이기 네. 때문에 뭐 시인들이 결국에는 겸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이상하다 아니면 신춘문예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과연 당선과 합격 이렇게 한순간에 당락이 나뉘는 그런 제도가 21세기 2020년 지금에서도 유효한가 이런 궁금증을 품고 싶네요. 결국은 그 네. 등단이라는 제도가 힘을 갖는 이유는 그게 출판권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등단이라는 제도를 거친 작가들이 훨씬 출판을 하기 쉽기 때문. 그리고 등단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내고 더 이름을 얻기 위함인데 아니면 그냥 혼자 써도 되니까. 그런데 그 등단이라는 제도를 포함해서 어떤 출판을 하고 그 전에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 작가에게서 독자까지 닿는 거리가 좀 너무 멀다고 생각해요. 좀 바로 직결적으로 닿을 수 있는 플랫폼들 요즘은 뭐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 뭐 모금을 해서 바로 출판을 한다든가 그런데도 대형 출판사들의 그런 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자본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대형 출판사들도 조금 더 이제 문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서 문학이 타 예술들에 비해서 성장이 조금 뒤처지는 편이잖아요. 앞서 나간 예술들에 비해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성공한 장르들을 보면 타 예술들과 섞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플랫폼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힙합도 네. 그런 인터넷에 그냥 자기의 작업물을 그냥 올리고 그걸 사람들이 그냥 댓글로 평가하고 그게 유명해지면 그냥 유명한 래퍼들이 보고 자기 회사에 데리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작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문화가 성공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이 되게 다른 예술들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좀 너무 예술성을 강조하고 이런 걸 조금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좀 쉽게 그냥 휴대폰으로도 그냥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조금 쉬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같은 생각이에요. 네. 플랫폼의 간소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플랫폼이 간소화됐다는 것은 사실 소통이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래퍼가 자기가 래퍼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미주의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 드러내 보이고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지점을 보여주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한 문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도 뭔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차분한 지점에서 읽어야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지나다니면서 문학을 읽기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읽기도 하고 시인에 대해서도 뭐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가벼운 느낌의 교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네. 대형 문학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네. 네. 어떤 힙합에서는 네. 뭐 힙합 LE라던가 네. 이런 그냥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떠들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작업물을 거리낌 없이 올릴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집의 출간이라든지 공모전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굿즈도 판매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작품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문학은 그런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혼자서 고독하게 쓴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냥 익명성으로서 생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출판사들이 충분히 자본을 움직여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대형 출판사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교시님은 네. 그러면 뿔 창작 동인을 활동하시면서 네.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일인지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인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 자체가 네. 젊은 시인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최연소여서 그 당시에는 한 3, 4년 동안 계속 네.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자랑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안 좋았어요. 플렉스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은근슬쩍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끼리 심심해서 모인 게 되게 크거든요. 너무 어디를 가든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뭐 10살 이상 차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시덥잖은 이야기 하면서 그냥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이제 합평회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가 커져서 어쩌다 보니까 책도 내고 이렇게 된 거라서 뭐 그런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문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정민 평론가님이 가져온 시에 가까운 힙합 네. 작품집은
작품집부터 말씀해 작품집 주실까요? 앨범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시에 가까운 힙합 앨범은 네, 타블로의 열 꽃인데요. 이센스 앨범을 선정하신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열 꽃은 이제 타블로라는 아티스트가 본인의 서사를 글로써 표현했다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가사도 글이니까요. 글로써 네.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기 삶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장이 발화되는 순간 힙합이나 음악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힙합과 문학이 사실 많이 겹쳐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둘 다 말로써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의 가장 큰 구분 지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힙합은 음성 언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학은 문자, 그러니까 활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네. 태어나서부터 이제 디지털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는데 과연 우리에게 문자라는 것이 꼭 활자와 글밖에 없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우리는 이모티콘이라고 사용되는 기호들을 문자처럼도 많이 사용했고 감정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했고 그걸 넘어선 이모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모지는 정말 누가 봐도 그림이지만 모든 운영 체제들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을 정도로 문자의 영역으로 저는 확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문자 입력하는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이모지를 문자로서 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학이 다룰 수 있는 활자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노래로서 네. 기리보이의 키보드라는 노래를 가지고 기리보이. 왔는데요. 네. 키보드 노래를 보시면 키보드 자판에 비유를 해서 쓴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는 이제 기호를 힙합의 음성 언어로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시의 활자에도 기호나 아니면 이모지 같은 그림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선정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네. 타블로의 열 꽃도 디에넥토트와 마찬가지로 네. 그 예술가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런 나오는 감정들이 네. 나온 작품집 앨범이잖아요. 그 시집이나 앨범이나 비슷하게 이 예술가가 어떤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좀 더 좋은 예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자신의 진솔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시에 가까운 힙합 작품으로 천재노창 이제 천재노창에서 이름을 바꿨죠. 본인이 그냥 노창으로 네. 네. 작품을 낼 때는 천재노창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행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하나 여쭤봐도 네. 될까요? 백규 시인님 천재노창님이랑 막팔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백규 시인님의 마팔러 천재노창. 마팔로라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아, 네네. 노창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 행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천재노창의 EP죠. 정규 1집만큼의 사이즈인데 EP라고 냈는데 마이 뉴 인스타그램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마지막 곡인데요. 저는 시가 아닌 소설에 가까운 힙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천재노창의 행은 어린 신이 처음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서사를 그리고 있는데요.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고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구성이나 서사 자체가 충분히 그 소설의 그 요소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렇다고 뭐 문학의 확장성을 위해서 뭐 이것도 문학이고 저것도 문학이고 밥 딜런도 문학이고 이런 것까지 딜런도 문학이요? 딜런의 노벨문학상 주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가는 건 아니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지구 6번째 신 대멸종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노창님이랑 알게 되기도 했고 그렇게 의미가 많은 곡이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댓글에서 뽑은 네, 키워드. 댓글에서 뽑은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를 짧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평소에 어떤 작품을 접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낭독회를 가도 그렇고 DM으로도 그렇고 앞에서 로드의 앨범을 추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청춘들의 서사를 지닌 드라마와 영화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오늘 주제상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걸 큰 그림. 조금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 네, 예고편을. 예고편을 좀 다음에 나눠주시네요. 만약에 또 시즌 2가 나온다면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드라마는 스킨스라는 작품과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작품 두 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스킨스는 시즌 5랑 6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영화는 싱스트리트라는 작품과 날씨 아이라는 두 작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품을 쓸 때 가장 가깝게 접하는 작품들이고 앞서 말한 주제들의 청춘들의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주제들과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드라마, 영화 말씀해 주시니까 네. 갑자기 표백된 슬픔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멋있는 말이네요. 네. 드라마와 영화를 볼 때 네. 한바탕 크게 울고 나서 네. 우리가 그 슬픔을 처리는 했지만 슬픔을 처리하는데 드는 독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화관에 빠져나오면 되고 책을 그냥 덮으면 슬픔은 해소되었고 나는 그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뒷수습을 하지 않고 슬픔을 해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학과 드라마와 영화 모두가 그 작품을 감상한 시간을 통과한 후에 독자 또는 향유자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 작품, 앨범, 음악 등등 여러 가지 장르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잔뜩 펼쳐주었지만 사실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 시나 힙합에서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하고 이것을 깨기 위해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네. 다른 곳 비문학의 영역에서도 문학과의 유사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문학이란, 그러니까 글쓰기란 네.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 같은 것이라서 네. 무엇을 쓰느냐, 무엇을 읽느냐는 결국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거, 산책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댓글에 있듯이 쇼핑을 하는 거, 음악을 듣는 거 모두 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품게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는 문학이 무엇인가, 비문학은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 라는 답도 없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되풀어왔던 담론을 똑같이 한 거지만 조금 더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또는 문학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성이나 예술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모두 우리의 삶과 삶의 태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짧지만 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즐거웠던 것 같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문학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의 작업실에서 함께한 김정빈 최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예.